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어제 특강을 했어요. 특강 안 들은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머릿수를 보니까. 자, 특강 안 들은 사람들은 특강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어제 전날 했던 특강은요. 옵션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적 선택이라고 부르죠. 임의적. 의사에 맡겨져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임의적 절차. 절차하면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뭐죠? 봐봐. 어제 안 들은 사람 벌써 여기서부터 탁 막히기 시작해. 절차는 사전 절차라고 했죠. 그러면 예비순환을 듣기 위한 사전적 절차였단 말이에요. 어제 특강은. 그런데 이게 임의적 절차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필요적 절차면 반드시 해야 돼. 나중에 우리가 보면요. 공무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공무원 징계를 당해서 다투려고 해. 그럼 소청이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 소청은 필요적 전치입니다.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야. 필요적 절차. 자, 특강 들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했죠. 단순화시켜야 돼. 꼭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자, 어제 안 온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지금 예비순환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비순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익히는 거냐면 논리와 맥락을 익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논리와 맥락, 이걸 우리가 법의 이치, 법리라고 불러요. 법리. 그래서 답안지에서는 이 법리를 구성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이 법리를 구성하는 게 실력인 겁니다. 이 법리를 이해를 해야 지금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게 돼요. 공부를 가장 잘못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을 왜 배우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왜 배웠는데 왜? 어떤 쓸모가 있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어제 했는데 못 들은 사람들은 오늘 빨리 들어야 돼요. 실제적 이익이 뭐냐는 겁니다. 실제적 이익, 어제 적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견해 다툼이 있는데 그 견해 다툼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거나 결론은 동일해도 과정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견해 다툼이 있다. 다툼을 우리가 한자로 바꾸면 쟁이라고 부르죠. 싸울 쟁. 전쟁할 때 쟁입니다. 그러면 다툼이 있는 점, 우리가 보통 논점이 뭐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제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 논해야 될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논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사례할 때 쓰는 용어들이야. 논점이란 말은 논해야 될 점이 뭐냐? 논점이 뭐야? 우리가 논문 같은 거 보면 논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논점은요.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논점 중에 중요한 논점이 있단 말이야. 중요한 논점은요. 그 논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접근하고 얘는 이렇게 접근하고 그러면서 논리 과정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견해 다툼이 생겨. 다툼이 있다. 싸울 쟁. 그래서 걔를 쟁점이라고 불러요. 쟁은 싸울 쟁자입니다. 그러면 쟁점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견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견해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견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학문적으로 설해진 거라고 해서 학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학설 중에 일부를 판례가 취합니다. 그래서 학설 및 판례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학자들의 주장일 뿐인데 사실 판례는 학설의 일부입니다. 나중에 보면 판례는 여러 가지 학설의 하나를 취해요. 그리고 학설은 보통 세 가지만 얘기하면 긍정설, 부정설, 세 번째는 여기 지금 밑에 잘렸나요? 잘려요? 아, 잘려요? 아, 여기까지요? 방금 밑에까지? 예. 학설은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게 긍정설. 어제 특강에서 했는데 긍정설, 적극설 이렇게도 쓰죠. 두 번째는 부정설. 얘를 소극설이라고도 씁니다. 그 중간적 입장을 절충설이라고 불러요. 자,
절충설은 뭐 예를 들면 원칙으로 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긍정한다든가, 반대로 예외적으로 긍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긍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부정한다든가. 보통 절충설 안에는 이건 몰라도 돼요. 예외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언어 논리 한다고 한번 생각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예외적 긍정, 제한적 긍정. 정확하게 다릅니다. 정확하게 다르는데 학자들도 사실은 구분하고 쓰지는 않아 잘. 근데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요? 예외적 긍정은요, 긍정이 예외라는 거잖아. 그럼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원칙은 부정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부정인데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긍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적 긍정은요,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현상만 긍정이 될 뿐이지 나머지는 부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한적 긍정설은요, 얘는 긍정의 방침이 찍혀 있는 거지. 긍정은 되지만 모든 것이 다 긍정되는 거 아니고 몇 개는 빠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긍정이 되는데 긍정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딨냐를 봐서 뭐뭐뭐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긍정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긍정된다. 그러니까 미묘하게 이렇게 달라. 물론 학자들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용어가 나오면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돼, 본인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판례에 대해서는 일순환 때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왜냐면 사실은 예비순환부터 판례를 해주면 좋긴 한데 여러분이 판례를 이해하기에는 이 개념과 논리 맥락 익히는 것도 사실 너무 버거워. 왜냐면 행정법은 종합법 하기이기 때문에 민법, 형법, 형소법, 민소법 이게 다 짬뽕되어 있어요, 개념이. 상법 개념도 들어와 있어. 뭐 영업양도라든가 이런 단어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특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법학입니다. 종합법학이어서 법학의 기본적 개념이 없이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기초법 개념을 잘 익혀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판례를 알아야 돼. 근데 판례도 뭐 요즘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와서 알겠지만 대법관이 이번에 증언하는 법이 통과가 됐죠. 대법관. 보통 대법관은요, 3명씩 부를 형성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사건을 할당합니다. 그래서 부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해서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판결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판례를 변경하고 이런단 말이야. 판례 안에서도 전원 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는 결국 다수 의견이 판례가 돼요. 그럼 다수 의견이 아는 걸 뭐라고 불러요? 소수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항상 소수 의견을 남겨요. 왜냐면 지금은 소수 의견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이것이 다수 견해로 편입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항상 남깁니다. 판례 원문을 보면 있어요. 근데 소수 의견 안에서도 다수 의견과 결론이 동일하지만 과정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별개 의견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수 의견과 결론 자체가 다른 것을 반대 의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견해는 셋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수 견해, 얘가 판례가 되는 거고. 소수 견해 안에서는 다수 견해와 결론은 동일하지만 과정이 좀 다른 거, 논리가, 법리가 다른 거 별개 의견.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결론은 동일해. 반대 의견은 결론 자체가 반대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판례에 대해서는 일순환 때 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파트에서 소송에 관한 간단한 어떤 이론적인 소송의 구조 자체는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기초법 개념 자료 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까지는 어제 특강에서 했어요. 못 들은 분들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에 행정법 개관이 나오네요. 행정법의 출현 배경,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끝납니다. 심의혁명 이후로 법치주의가 나오죠. 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고 그냥 예비순환이니까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비순환이니까. 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가장 큰 사건이 결국 이제 시민혁명이죠. 프랑스 시민혁명. 이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결국 법치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근대 입헌주의 헌법 이런 거 들어봤죠. 근대 입헌주의. 입헌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헌법을 입법화한다는 거예요. 헌법을 세워서 법체계로 국가를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전에는 국왕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아니야. 네가 무슨 국가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입헌,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체계 안에 국가를 법률적 시스템으로 만든 게 근대 입헌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어요. 굉장히 법철학적으로 의미가 좀 있긴 한데 깊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때는요 법치주의가 중요했어요. 민중의 대표, 그 당시 민중이라고 불렀죠. 민중의 대표가 만든 법률로 국가 시스템이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나왔지만 법치주의의 내용이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아직 싹트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나중에 법률 만중주의로 빠지면서 나치나 무솔리니, 특히 나치의 수권법 같은 거 보면요. 인종 청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을 말살해버리는 법도 국회 다수항을 접한 포갑적인 정당이 추진을 해버리면 법의 이름으로 불법이 이루어져요. 이게 법철학자 라드부르크가 했던 얘기야. 라드부르크.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2차 대전을 보니까 법에 의한 불법이 자행되더라. 법을 인종청소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로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을 학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도 자연법의 원리, 중세로 따지면 신법이겠죠. 신으로부터 전래한법. 자연법의 정당한 이성에 반하면 이 법률을 깨트려야 돼. 그게 어제 말했던 헌법재판제도가 탄생한 배경이에요. 법에 의한 불법이 자행될 때 이 법률 자체를 깨트릴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게 헌법재판제도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고가 열려 있어야 돼요. 행정가하고 법률가의 차이는 뭐냐면 법률가는 그냥 일도 양단이야. 그래서 중간 영역을 만들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요. 행정가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행정가는 법률가처럼 유법이냐 적법이냐 이것만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더 올바른 길이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행정가는. 그래서 흑백 논리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요. 노예제 얼마나 나빠요. 노예제는 나쁜 거지. 그런데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노예제를 찬성해 줬거든요. 그럼 이 플라톤 같은 대연자도 노예제를 인정해서 나쁜 놈. 이게 아니란 말이야. 플라톤 시대는 어때요?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노예로 부릴 수 없다니까? 그럼 뭐로 데리고 있어 얘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현자인 플라톤이 노예제를 인정했던 이유는 제발 죽이지 마. 차라리 노예로라도 써. 자꾸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죽이지 마. 이런 의미로 노예제를 찬성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에는 그게 그나마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집권 세력들에게 제발 죽이지는 마. 이런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런 걸 이해해야 돼. 왜냐면 형식적 법치주의는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뭔가 부족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았단 말이야. 왜 맞았냐면 중세 시대에는요. 신의 이름으로, 신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 신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죄악이 벌어져서 우리 장발장 알잖아요. 그 시대에는요. 실제로 빵을 훔친 5살 아이를 교수형에 올렸던 기록이 있어. 5살짜리 꼬맹이가 뭘 알겠어. 배고파서 그냥 빵 하나 집었는데 걔를 교살해버렸단 말이야. 왜? 이건 악의 시다. 신의 뜻에 벗어났다. 그래서 자기들 그런 도덕적 자세로 어린 그 5살 배고픈 애가 빵 하나 훔쳤다고 사형시켜버리거든.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용이라는 것이 보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도덕적 목적을 그 법 안에다 내용으로 집어넣어. 그리고 그 내용 결정은 누가요? 지배 세력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를 들고 나온 법학자들은 그런 내용의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걸 싹 빼고 정말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법만 탁 만들어서 이대로만 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키아벨리즘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는데 나중에 법철학을 보면요. 포갑 정치를 막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주장했던 이유가 다 뭐냐면 이 무질서한 혼란보다는 차라리 누군가 독재를 해서라도 질서를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서로 보복 정쟁해서 얘가 여기 죽이고 그럼 이쪽 말이 또 가서 얘 죽이고 막 서로 죽이는 이런 야만을 경험하니까 차라리 무질서보다는 누군가 조금은 현명한 누군가가 독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려면 사자의 용감한 심장과 여우 같은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뱀 같은 사술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뭐가 들어맞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사례 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맞는 답이 여기서는 틀릴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저 개념도 배우고 논리와 맥락을 익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이 사안에서는 이게 맞겠다. 이런 사안에서는 이 사람의 책임이 너무 중하니까 3개월 영업정지가 맞겠다. 근데 이런 사안에서는 이거는 감면해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출현을 하죠. 이게 초기 자본주의도 여기서 이제 싹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학 배울 때 뭐 시카고학파, 케인즈학파 논쟁이 있죠. 이때는 국가는 야경국가야. 야경이란 말은 밤야, 경찰. 질서 유지만 너는 딱 해. 그리고 국가도는 개입하지 마. 이게 야경국가예요. 밤에 경찰이라는 건 우리 행정법에서 질서야, 질서. 경찰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경찰만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 행정이라는 건 일반 공무원들도 하는 겁니다. 야경국가. 그리고 이 시대는 아직 인권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요. 인권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요. 기본권 사상이 상당히 낮아서 나중에 보면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열기주의를 취합니다. 열기주의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이런 단어가 한 번씩 나올 건데 열거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소송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서 열기주의를 취했다는 말은 소송의 대상, 국가작용 중에 소송의 대상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거야. 예를 들면 10개 적어놓고 이런 국가작용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의 인권의식은 굉장히 낮죠. 시민혁명이 일어났지만 결국 혁명의 꿀은 누가 가져가요? 자본가 부르주아가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민중들은 혁명을 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혁명을 하려고 했다 실패하는 게 레미제라블 내용이죠. 인권의식은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굉장히 좁게 봤어요. 법률상 이익의 반대편에 있는 게 반사적 이익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겠네요. 법률상 이익보다는 반사적 이익이 상당히 많았는데 반사적 이익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너에게 원래부터 본래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규율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네가 그냥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반사적 이익이란 말은요. 이 이익은 본래적으로 너한테 귀속되어 있는 너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직 규율하지 않아서 네가 그냥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해. 따라서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을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열기주의를 취하면 국민이 소송으로 자신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좁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근대 초기에서 어떠한 시민혁명 이후에 아주 큰 일이 하나 벌어지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이 산업혁명으로요, 사회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모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경국가처럼 국가가 손 놓고 뒤에서 질서만 잡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러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복지국가 모델이 나오고요. 복지국가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경제학 세계사 같은 데서 배웠던 것처럼 산업혁명으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예요?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나죠. 그러다 식민지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결국 식민지를 서로 뺏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1차 대전, 2차 대전, 결국 경제공화까지 오면서 2차 대전까지 넘어가는 거죠. 복지국가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여기는 형식적 법치국가에서 여기에서부터 국가의 역할이 증대돼요. 그러다가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죠. 2차 대전. 자, 이 2차 대전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인간은 야만을 경험하고 비로소 인권의식이 쌓여드는 실질적 법치국가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차 대전의 원인 자체가 1939년에 경제 대공황도 있겠지만 결국 독일이 문제가 됐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전쟁 배상으로 피폐해진 독일 민족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을 구원할 영웅을 원했고 결국 히틀러가 출현한 거죠. 그렇게 일본이나 독일 이런 신흥국가들에 의해서 결국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2차 대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보면 시민혁명. 왜냐하면 이 이후로 행정법이 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산업혁명이나 경제대공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2차 대전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가 도래하고 그리고 법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헌법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가치를 갖는 게 헌법재판제도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 역할 모델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뭐 참여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는 행정소송은 개괄주의를 취합니다. 얘가 열기주의면 여기는 개괄주의를 취해요. 이 단어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괄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두 개자에 포괄할 괄자예요. 그래서 개괄주의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소송의 대상을 굉장히 넓게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처분 개념입니다. 처분 개념을 보니까요. 무슨 특정한 공권력 행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다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야. 우리 처분 개념이 바로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종래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던 걸 법률상 이익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기존의 반사적 이익에 법률상 이익화 시켜줘요. 자, 적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면 당연하게 느껴질 거니까. 반사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논의실익 한 단어만 떠올려 보세요. 한 단어. 원고적격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이익이 침해됐어. 어떤 이익이 침해됐어.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갑이라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50m 떨어진 지역에 을이라는 사람이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보통 우리가 줄여서 LPG 허가라고 하죠. 사례에서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얘가 신청을 해서 얘한테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처분의 상대방입니다. 자신에게 수익적 처분, 이익을 수여하는 수익적 처분. 반대는 침해한다, 이익을. 침익적 처분이죠. 침익적 처분을 그냥 줄여서 불이익 처분.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얘한테 수익적 처분이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요,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갑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발령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을에게 발령된 처분은 갑은 못 다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 입장에서는요, 집 바로 근처에 LPG 충전소가 들어와 있어. 근데 LPG 충전소는요, 보통 외벽 시설로부터 80m 이격거리, 거리 제한을 두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한번 폭발해버리면 주변 반경이 거의 100m 가까이가 초토화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LPG 이런 거 할 때는 뭐 나중에 보면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의서 같은 거 받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신청서에 첨부해야 돼.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불안하잖아. 자기 주거권에 침해가 있단 말이야. 나 여기 살고 있는데 옆에 LPG 충전소 오면요, 불안해서 이거 땅값도 떨어지고 집가도 하락할 거고 나도 불안하고 그래요. 내 이익이 침해됐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2차 대전 이후의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야, 그건 반사적이기에 불과해. 우리가 너한테 처분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설레발쳐? 그러면서 아예 원구적격을 인정 안 해버려요. 그러면 소송은 각하돼버려요.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도 기존의 반사적 이익으로 봤던 것을 법률상 이익으로 승격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거예요. 처분의 제3자인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데도 타인에 대한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을 인정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제3자 소송이라고 불러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타인에게 발령된 처분을 다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된다. 자, 행정의 출현 배경은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법의 단계 구조, 이건 좀 알아두세요. 헌법, 법률, 명령. 명령은 바로 명령 앞에 뭐가 숨어 있어요? 꺽쇠 표시. 법규 명령을 줄여놓은 말입니다. 당연히 법규 명령이죠. 법규 명령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샤프로 한번 써볼까요? 법률과 명령을 앞에서 뭐라고 쓴다? 법령. 한자씩 따서 법령 이렇게도 써요. 법률과 명령을 앞에서 법령. 법령은 법률과 명령이다. 그리고 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명령이 문제가 되겠죠. 법규 명령.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합니다. 규칙은 단체장에 바라는 명령이야. 그 다음에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국제법규. 국제법규는 뭐 사례에서는 안 나와요. 자, 법의 단계 구조. 법의 단계 구조는 좀 알아둬야 돼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자, 그러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행정학에서도 나중에 지방자치를 배울 텐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관악구죠. 관악구청장이 대통령의 명령처럼 얘도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관악구청장이 명령을 하면 이걸 관악구 규칙이라고 불러요. 규칙. 행정규칙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규칙은 자치법규로서의 규칙입니다.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 있죠. 그럼 관악구 의회에서 의결해서 만드는 건 뭐냐? 이게 조례죠. 관악구가 지역적으로 속해 있는 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시장이 바라는 서울시 규칙이 있죠. 서울시 규칙은 서울시장의 명령이에요. 서울시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 정부 내에서 각부 장관이 바라는 것을 부령이라고 부르죠. 총리가 바라면 총리령. 각부 장관이 바라는 명령은 부령이라고 불러요. 이 령은 명령령자죠, 지금. 그런데 대통령이 바라는 걸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법 제목에는 대통령령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총리령 불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법의 단계 구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위의 규범은 상위 규범에 반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상위 규범에 반하면 위법해서 효력이 없어. 그러면 총리령과 불령은요?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높낮이가 없어. 그렇지만 대통령령은 당연히 더 우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근데 그 5급인 그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공직사회가 너무 뭐 일도 많겠지만 법학에 대한 개념이 법적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게 이미 법령이 개정됐는데 정비를 안 해놓은 게 그렇게 많대. 진짜 실제로 보면. 자, 여기서 보면요. 관악구청장이 관악구 규칙을 만들잖아요. 관악구 규칙은 관악구 조례에 반하면 안 돼요. 얘가 더 상위 범위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대통령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최상위 규범의 헌법이 있죠. 법률은 헌법에 반하면 안 돼. 반하면 어떻게 돼요? 위헌. 위헌, 법률에 반하면 위법. 헌법을 위반했다,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쓰면 이 법률인 거지. 그런데요, 법질서 전체를 우리가 위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때 위법은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위헌인데 왜 위법이라고 써놨죠? 그때 위법은 이 위법인 거야.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단어도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의미의 위법도 있고 법질서 전체를 위반했다라는 위법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러면 관악구 규칙은요. 관악구 의회 조례에 반할 수 없어. 그리고 서울시 규칙에도 반할 수 없고 서울시 조례에도 반할 수 없고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에 반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치입법권이 너무 제한받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이걸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다 무산이 되긴 했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조례 제정 범위를 지금 헌법 117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령이니까 법률 또는 명령이죠. 명령인 앞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법규명령이라고 했죠. 그리고 광의의 법규명령 안에 조례규칙을 포함시키는 걸로 봐, 또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규칙도 이것도 기억하세요. 광의에 넓게 보면 행정입법, 광의의 행정입법 또는 광의의 법규명령, 광의의 명령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 개정을 해서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는 위반해도 아무 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딱 한자가 바뀌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아니라고 바꾸는 순간 지방자치 제도의 자치입법권은 어마무시하게 증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묘미예요. 딱 한자만 바꾸면 돼. 법령을 법률로 바꿔버리면 끝나. 원래 이거 시도했다가 지금 안 됐는데 나중에 아마 헌법 개정을 하면 바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려면 법률만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따라서 정부나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불령 위반은 문제 삼지 않게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치법규 안에 조례규칙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지. 행정이 소극적, 적극적.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중요하지는 않겠고. 다만 적극적으로 행정 개념을 정의해야 할 때 통일성. 형아 배치입니다. 행정의 통일적 처리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야. 행정의 통일적 처리. 행정의 통일성. 중요합니다. 행정의 통일성은 상당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런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보통 정부 조직도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행정의 통일성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 관철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앞에 볼게요. 지방자치 제도에도 보면 자치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념도 있지만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념이 서로 부닥칩니다. 만약에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은 강화시켜야 돼요? 약화시켜야 돼요? 약화시켜야겠지. 그런데 전국적인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권은 강화시켜야겠죠. 이게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놔야 돼요. 행정은 통일적 처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관악구인데 조금 넘어가면 뭐 금천구도 있고 저기 뭐 동작구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면 처음부터 막 6개월 영업정지가 나오고 저쪽은 한 번 위반하면 1개월밖에 안 나오고 그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행정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에게 행정의 통일적 확보라는 것은 행정의 능률성에도 기여하지만 행정이 객체가 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통일성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를 해놔야 돼 지금은. 그 다음에 적극성도 형합해. 사법은 소극주의인데 행정은 적극주의예요. 왜냐하면 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 형성적 조치란 말이지.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회 형성적 조치. 행정은 국가와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작용이에요. 사회 형성적 조치.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와 완전 대척점이 있죠. 사법은 소극주의입니다. 법의 정신을 기술한 몽테스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법부는 법을 말하는 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바로 사법 소극주의를 지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워딩이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하는 입에 불과하다. 니네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행정은 적극주의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특징에서 보면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형합 배치입니다. 공익. 적극, 형성.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밑에 통일성. 다음 다양한 행위 형식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려면 그만큼 다양한 행위 형식이 필요하겠죠. 국가가 워낙 다이나믹하잖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행정법의 특징. 자, 보세요. 행정법 관계의 특징. 행정법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집단적 성격과 플러스 정형화되어 있어요. 형식이. 정형적 성격이 있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처분서의 양식,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결제가 돼 있지 않아? 그럼 무효야.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요식주의라고 법률에서 부르는데 일정하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정형화된 어떤 형식을 요구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조세 부과 처분을 줄여서 과세 처분이라고 불러요. 조세 부과 처분. 만약에요, 종부세, 종합소득세, 이런 종부세 같은 과세 처분이 나오면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는 나한테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수만 명에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세 처분 이런 것들을 보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에게는 개별적이지만 그 과세 처분의 근거 법령은 집단적으로 과세 대상자 모두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집단성과 정형적 성격 줄여서 정형성 때문에 여기는 객관주의가 중요합니다. 객관주의의 반대는 뭐냐면 주관주의예요.
법학의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객관주의가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표시주의, 객관주의하고 표시주의는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표시주의가 지배해요. 뭐가 아니라? 의사주의가 아니라. 주관적 의사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시되어 있는 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요, 행정법규를 위반한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제재 처분이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느냐, 그걸 고의과시라고 부르는데 그런 고의과시 같은 건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객관 집단적 성격과 전형적 성격이 있어서 객관주의와 표시주의가 지배를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보면 민법 107조 1항 비진의 의사 표시가 적용되느냐 5007에 2번 나왔어요. 거기서 이런 단어들이 나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나와. 처분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형화된 어떤 형식을 요구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법치주의입니다. 시민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형식적과 실질적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 차 대전이 계기가 됐다. 법치주의 내용 정도만 알아둘까요?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형합 벤치입니다. 자, 여기서 법적 안정성 옆에다가 적어봅니다. 특히 행정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은 그냥 행정법 관계 안정성 이렇게도 많이 써요. 한번 적어봅니다.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자, 이거는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앞에다 별표 하나씩 쳐놓으세요. 나중에 형광펜도 치고. 자, 법적 정의의 동물함에 한번 쳐볼까요? 헌법을 안 배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헌법 배우다 보면 헌법에서 이런 표현 나오죠. 정의와 형평 이런 단어. 그게 바로 이 법적 정의를 말해요. 법의 궁극적 이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궁극적 이념은 뭐냐면 기본권 실현에 있어요. 그 옆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 기본권 보장의 형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는 기본권 침해가 되었을 때 사법적 구제가 필요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줄 빼서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서 법적 정의를 세우려는 데 있는 거예요. 재판 청구권, 헌법 27조에 있죠. 재판 청구권에서 줄 긋고 재판이라고 하면 민사재판, 형사재판 다 있을 텐데요. 특히 우리는 행정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행정구제제도, 행정구제제도.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이겠죠.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잘 단어를 익혀 놓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모든 학설 대립은 거의 90% 이상이 학설 대립의 실익, 결론이 달라지거나 또는 과정이 달라지는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념은 뭐냐면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이념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지금 본 것처럼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정의. 두 번째는 공익과 사익. 자, 이게 숨어 있다는 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배운 게 너무 없어서 이해하기는 좀 힘들 텐데요. 자, 봅니다.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분서가 도달하는 이유로 아까 우리 형식주의 얘기했죠. 형식주의. 정형적 성격.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는데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처분서를 나중에 일순환 정도에 제가 실제 처분서를 한번 나눠 드려 볼 텐데, 처분서를 이렇게 보면 처분서에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에 맞게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같은 침입적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라는 것도 거쳐야 되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소명의 기회를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처분서가 송달됐는데 3달, 90일 동안 내가 다투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제소 기간이 있어요. 제소 기간을 넘는 것을 도과했다 이렇게 불러요. 이 제소 기간 도과를 어떤 교수님은 소송을 제출하는 거죠. 출소 기간을 경과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많이 쓰는 표현은 이거지. 제소 기간 도과. 제소 기간이 도과되면 더 이상 못 다투게 만듭니다. 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그게 굉장히 짧아요. 90일인데 3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사소송 같으면요. 예를 들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3년, 1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불법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막 3년, 10년 이래. 근데 3개월은 진짜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해서 최단기 제소 기간이에요. 보통 우리가 민사소송 같으면 제일 짧은 게 1년,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1년, 3년, 5년, 10년 막 이래. 근데 3개월이면 진짜 짧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제소 기간이 도과돼서 못 다투게 하는 것이 심의 정의와 형평에 반하면 다툴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니, 그것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될 A급 쟁점, 하자 승계입니다. 하자 승계라는 걸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 자체가 제소기간이라는 제도 취지는 법적 안정성이 있으나 제소기간만을 강조해야 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공익과 사익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넘어가서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영업회. 법률의 법규창조력. 자,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요보, 법률의 각각 형합된 7합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보면요. 법치행정 원칙은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치행정 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옆에다가 줄 긋고 위반 이꼴 위법. 법치행정 원칙을 준수하면 적법. 적법을 합법이라고도 써요.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위법. 다음 양가로 1번입니다. 법률의 법규창조력. 자, 잠깐 앞에 볼게요. 어제 못 들은 분들은 오늘 듣는 걸로 하고, 어제 연장선이니까 얘기해 봅니다. 법규, 법규성. 연상 단어가 뭐였어요? 대적 구속력. 대외에는 누구 있어요? 국민과 법원. 국민의 뭐를? 권리의무를 규율한다. 권리의무를 다른 말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서 법규야. 법규라는 말은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법률관계는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규는 사실 이것부터 좀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래는 법규범이에요. 풀로 쓰면. 이거를 그냥 앞자 따서 법규라고도 쓰고, 그럼 범이 숨어 있는 거죠. 또는 그냥 규범이라고 쓸 때가 있어. 그럼 법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규범은요, 도덕규범, 법규범으로 나눠지는데 당연히 우리는 도덕규범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을 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법자를 빼고 그냥 규범이라고 쓸 때도 있는 거야. 그럼 앞에 법자가 숨어 있는 거야. 법규범. 그리고 법규하면 법규도 범자가 숨어 있다고 기억하면 돼요. 이런 법규범이 갖는 법적 성질을 줄여서 법규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법규성이란 말도 나와요.
일정한 규범이 법규성이 있을 때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규성이 없이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없습니다. 연상단어는 뭐라고요? 대외적 구속력. 대외에는 누가 있어요? 국민.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한다. 국민의 권리물가 침해됐을 때 법원을 찾아가면 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얘를 검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을 하나 적어 드리는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법규성은 대외적 구속력, 재판규범성, 결론. 법규성이 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할 수 있는 거죠. 재판규범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암기를 해놓으세요. 재판규범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해당 규범을 준수했으면 적법, 해당 규범을 위반했으면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판규범성이란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게 재판이죠. 재판이라는 건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거야. 그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암기가 필요해요. 법규성, 재판규범성.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사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에서 실제로 타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불용 별표 23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가비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시오. 이게 사례 문제예요. 사례에서는. 아직은 불용별표 이런 건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불용별표는 얘는 규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범을 위반해서 위법하려면 이 규범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사실은 재판규범성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결국은요. 재판규범성인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규성 내지는 대외적 구속력을 더 많이 쓰지만 결국은 위반해서 위법해지려면 재판규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재판규범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법규성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불용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즉 법규성이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게 이 질문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는 긍정설, 없다는 부정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긍정설에 따르면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게 결론. 없다는 부정설에 따르면 갑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하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왜 썼냐면 위반한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른 것 때문에 위법이 될 여지는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다음 법률 유보. 유보는 근거입니다. 근거의 형언펜.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지. 나중에 설문에서 불용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럼 법률 유보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유보의 현관펜 치고 아니면 동그라미 치고 근거. 우의는 위반. 법률 원칙은 위반하지 마라. 자, 법률 유보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행정법 발동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법적 근거 현관펜. 그렇지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행정작용이 다 법적 근거를 요구할 수 없죠. 단순한 구호물품 주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못 주면 안 되잖아.
따라서 범위 문제가 있었어요. 범위 문제. 물론 지금은 행정기본법 8조로 입법적으로 해결은 끝났습니다. 밑에 8조 있네.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 유보의 법률의 동그라미 쳐봅니다.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성문법에 한정합니다. 행정법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는 성문화된 법만을 의미해요. 불문법은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성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성문화된 법, 성문법에 한정합니다. 법률유보 원칙의 법률은 불문법은 안 들어가. 그런데 법률의 원칙은 거기 법률의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법질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법질서 전체. 그러므로 성문법뿐만 아니라 성문법 플러스 불문법,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을 포함하고 모든 법질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형법에 쳐야 될 부분은요, 법은 행정이 우월하며 행정은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 법에 위반 형합해.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이때의 법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성문법, 불문법 체크, 불문법을 포함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불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죠. 일반원칙 체크, 일반원칙의 별표. 이 단어를 찾으려고 이 문장을 읽은 거야. 사례에서는 결국 일반원칙을 분류기준으로 볼 때 법률 우위원칙이라고 따져야 됩니다. 잠깐 앞에 볼게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률 우위원칙에 포함되어 있고, 왜냐하면 성문법, 불문법, 불문법 안에 일반원칙이 있는 거죠. 물론 행정기본법으로 따지면 성문법으로 분류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원칙 위반, 법률 우위원칙. 법률 우위원칙의 앞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법치행정원칙. 결국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법치행정원칙 위반하고 똑같아져.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법이 된다고. 자, 이게 논리야.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그러므로 법률유보원칙 위반을 해도 위법,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해도 위법.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행정기본법 8조, 8조의 체크, 기본법 8조의 형합해. 법치행정의 원칙이 입법화가 됐어요. 자, 전문은 행정적용 법률의 위반에서는 아니 되며 법률 위반 형합해. 뭐예요? 우위원칙이죠. 우위원칙. 법률 우위원칙. 그냥 연결만 해놓으세요. 양거로 3번하고. 그럼 여기서 법률이 위반돼서는 안 된다 했을 때 법률은 뭐겠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봐야겠죠. 왜 법령이라고 안 썼냐? 뭐 이러지 마시고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다음, 심표 다음에 제2문은 보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또는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의 근거, 형합해. 후문은 뭐예요? 법률 유보원칙이죠. 근거란 말이 나왔으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행정법의 법원, 법원의 형합해. 사법부 법원이 아니라 여기는 법의 원천이라는 의미예요. 법의 원천. 밑에 존재형식 형합해. 행정법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문화되어 있기도 하고 성문, 밑에 불문 체크합니다. 법의 단계 구조는 방금 앞에서 봤죠.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딱 거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자치법규를 자치규범이라고 쓰기도 해. 똑같은 말이에요. 법규범의 줄임말이니까. 법적인 원칙이 1번 법률 불소급의 원칙 어제 했어요. 소급이란 연상단어가 뭐예요? 소급. 과거죠. 과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된다. 진정소급 금지 원칙은 연상단어가 뭐였죠? 진정? 종료 완료. 그렇죠. 완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게 진정소급입법 또는 진정소급형. 이건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헌법 12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부진정은 연상단어가 뭐였어요? 부진정. 계속. 그렇죠. 아직 계속 중인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거. 이게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예외적으로 뭐에 저촉되면
실레버, 그렇죠. 누군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발음이? 착각인가? 실레버 원칙에 의해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워요. 여러분, 지금 이겨내야 돼. 낯선 단어가 너무 많죠. 이런 기본적인 툴을 익혀놓고 교과서를 들어가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교과서가. 그런데 교과서를 짧은 책으로 예비순환도 할까 예전에 그랬는데 교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편 자체가 교과서 내공이 쌓여서 결국은 실력이 향상되려면 나중에 암기 교재 같은 게 다 있거든요. 일순환만 가도 여러분 답안지에 써야 될 축약되어 있는 암기 교재로 일순환부터 나갈 거예요. 판례도 보고 사례도 보고. 그런데 이 책 함영호 교수님이 판사 출신이셔가지고 굉장히 정치하게 쓰셨어요. 책은 오늘은 안 나갈 텐데, 자, 페이지 1095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교과서 1095페이지. (1095페이지) 제일 끝이죠. 이 1095페이지 어차피 이제 교과서는 내일부터 나갈 텐데 여기 보면 색임표가 나오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색임표를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색임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판례 색인이 바로 앞에 있죠. 판례 색인 1092페이지 펼쳐봅니다. 1092페이지에 좌측에 첫 번째 판례 볼까요? 2024년 4월 4일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원래 일순환 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교과서 보는 법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2022 56661. 자, 보세요, 여러분. 얘가 선고기일이에요, 선고기일. 판례를 선고한 선고기일. 얘가 판례 번호입니다. 검색할 때는 얘를 쓰는 거예요, 얘를. 띄어쓰기 안 하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2002도 56661 이렇게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판례 번호로 이야기하면 얘를 말합니다, 얘를. 판례 번호는 나중에 근데 요즘 고등학교나 대학 이런 데서 이런 걸 배웠나 모르겠네. 뭐 1심, 2심, 3심 뭐 이런 거 다 배워봤죠.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항소. 그래서 2심을 항소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거 상고. 그래서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항소와 상고를 합해서 쓰는 용어가 위에다가 소송을 올린다. 그래서 둘을 포함하는 개념이 상소예요. 상소. 소송을 올리는 거. 항소는 1심에서 2심, 상고는 2심에서 3심. 이 둘을 합해서 상소. 그리고 1심과 2심은요. 보통 우리가 판례라는 것 자체가 사실적 관점으로 확정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그것을 대입해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사실적 관점, 줄여서 사실적 관점을 심리한다. 그래서 사실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적 관점에 대한 심리도 하고 법률적 관점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해요. 그런데 법률심, 우리가 법률적 관점은 당연히 하는 건데 1심과 2심은 사실적 관점에 대한 심리도 해줍니다. 그런데 상고심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얘는 법률적 관점에 관해서만 심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대법원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단어가 나와. 그러면 사실심은 1심 내지는 2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왔어? 그럼 사실심, 변론, 종결은 2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송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거든. 상소 제기를 안 하면. 즉 항소기간이 도과되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 사실심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건 조금 이따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이 판례번호 적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것도 알아두세요. 변론, 종결시. 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원고, 법원, 피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와 법원의 삼명관계가 형성됐을 때 소송이 개시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서 도달했을 때는 아직 소송이 개시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됐을 때 비로소 삼명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소송 계속 중이라고 불러요. 소송 파트에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용어가. 이렇게 소송 계속 중이란 원고와 피고와 법원의 삼명관계가 형성되는 결국 소장 부본이 송달됐을 텐데 이건 뭐 민소법에서 많이 다루는 거니까 우리는 이 단어만 알면 돼요.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는요, 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민소법 같은 경우는요,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는 이건 준용하지 않는데 변론 준비 기일을 갖는데 이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건 뭐냐면 번잡하게 맨날 모이지 말고 어느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걸 서류로 먼저 주고받는 거예요. 변론 준비 기일. 변론을 준비하는 기일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론 기일을 지정해요. 그러면은 실제 소송에서는 1차 변론 기일, 이게 뭐 2차, 3차, 4차 막 8차까지도 가고 막 그래요. 여기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거야.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2차, 3차. 그래서 보통 여기서 서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원고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돈 안 갚았어. 야,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그럼 부인. 또는 있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럼 소송은 끝. 혹은 항변. 소송은 결국 이 항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변은 뭐냐면 양립 가능한 사실을 주장합니다. 야, 너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아? 빌려간 건 맞는데 너도 예전에 나한테 빌려간 게 있어서 상계 처리됐어. 그게 항변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재항변. 그 전에 내가 너한테 빌린 게 있긴 했는데 그건 다른 쪽으로 이미 해소가 됐잖아. 그럼 이쪽에서 재재항변.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서로 증거를 가지고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재재재항변 그래서 계속 여기서 논박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변론을 쭉 하다가 판사가 어느 정도 딱 갔을 때 결론 나왔어. 이거를 판사의 결심 단계라고 불러요. 판사의 결심 단계라는 거 뭐냐면 판사가 법관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예요. 변론이 종결되면 보통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기일 잡는 이 2주 기간은 뭐예요? 판결서 작성 기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와 선고기일은 사실 시간적 간격은 있어요. 2주 정도. 그런데 우리는 행정법에서는 이걸 별로 안 다루고 제가 이제 사변종이라고 부를 건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꼴 판결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실제 시간은 2주의 텀이 있긴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온 거기 때문에 보통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주장 입증을 못해요. 다만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막 발견됐어. 행방불명의 어떤 결정적인 증인이 확보됐어. 이럴 때는 이제 원고나 피고 측에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변론 재개 요청을 하는 사유가 적혀 있는데 법관이 보니까 내가 이거 결심할 때는 이런 증거가 없어가지고 내가 미처 몰랐던 건데 이 증거가 사실이라면 결론이 바뀌겠는걸?
그럼 변론 재개 요청을 인용해줘요. 그럼 다시 모여서 또 싸우는 거야. 그게 아니면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재판 결과는 이제 문서화만 되면 판결서만 작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판결시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 입증은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변론이 끝난 거야. 변론이라는 게 서로 주장하는 거거든.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법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사례풀이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원고가 승소했어요, 1심에서.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2심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리셋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2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어. 그런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어. 근데 원고가 승소했어. 그런데 피고행정청이 항소를 제기해서 2심으로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안 했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1심에서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급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만 뭐냐면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자체를 2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뒤집지는 않아, 사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는 아주 적어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사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 쪽에서는 안 하는 거고 민소소송법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해서 만약에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1심 8차 변론기일까지 있었는데 그 8차 변론기일까지 준비를 안 했다가 항소심 4차 변론기일에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면 인정 안 해버려요.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 해서 각하시켜버려요. 왜요? 재판의 컴팩트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짧게 끝내기 위해서 세워라 내워라 막 증거를 나중에 막 2심 30대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증거 제출도 시기를 놓치면은 놓쳐버려 그냥.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불러. 아무튼 다만 1심 법원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럼 보통 2심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 얘는 지금 고의가 아니었는데 얘한테 좀 잘못 판단을 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깨트려 줄 수는 있죠. 그리고 3심 법원에서는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전합 판결, 전합 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이 모이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게 전합 판결이에요. 대부분 대법원 판결은 3명이 모인 부에서 해요, 보통. 전합 합의체 판결은 판례를 변경할 때, 논란이 될 때 하는 게 전합 판결이에요. 전합 판결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때는 전합 판결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보면 꼭 전합 판결이 아니더라도 2심 판결이 파기된 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동안의 어떤 절차를 어기고 단기에 그냥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해버려가지고 사법불신을 야기해버린 거거든. 파기환송은 뭐냐면 2심이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했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하면 파기해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얘한테. 그럼 여기서 다시 재판을 해야 돼. 물론 되돌려 보낼 필요 없이 결론이 이미 다 나왔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알 필요는 없는데 실무에서는 파기자판이라고 불러요. 파기자판이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서 대법원에서 끝내버려요. 근데 대부분은 파기환송합니다. 너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우려 시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재판해. 그걸 되돌려 보내는 거야. 근데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 성숙돼 있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걸 파기자판이라고 불러. 제일 중요한 판례가 전합 판결, 두 번째가 파기완송된 판결입니다. 파기완송은 전합이 아닌 부에서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판례가 중요하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일순한테 배우는 건데 여러분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심이 기억이야. 2심이 니은이고 3심이 디귿이에요.
그리고 민사사건이 아, 형사사건이 오, 행정사건이 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 누, 두가 딱 나오면 아, 대법원, 행정사건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다면 아, 대법원, 민사사건이구나. 도면 아, 대법원, 형사사건이구나. 우리 교과서는 얘네들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민사소송도 행정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가끔 다도 보일 거고 도도 보일 겁니다. 근데 선생님 누에서 끝났네요? 그럼 뭐예요? 상고제기를 안 한 거지 그냥. 행정처에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한 거 맞나 보다. 야, 그럼 여기서 끝내자 그냥.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구도 있을 수 있어. 1심에서 행정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니까 처분청이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맞네. 판결서 읽어보니까 야, 여기서 끝내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1092페이지 좌측에 보니까 2002 두니까 대법원 우 행정사건인 거지. 바로 밑에 보니까 2023 도가 나왔네요. 도. 이건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례번호를 많이 판례번호 찍어가지고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요. 색임표를 활용을 잘합니다. 자, 행정법의 법원, 불문법원. 행정법에 1번원칙 나오네요.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봅니다. 비평, 자신부. 비평, 자신부. 이건 앞으로 하나하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7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